안녕하십니까. 잘 보셨습니까? 목소리라도 우렁쳐서 좋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서 좀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처음부터 계산 문제가 나와서. 그죠? 이게 지금 일부러 뒤섞어 놓은 거예요, 문제를. 그 뒤섞어 놓은 이유가 실전에서도 B형은 뒤섞여 있죠. B형은 뒤섞여 있죠. A형은 지금 이게 전부 다 A형으로 되어 있죠. A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짝수 차수는 B형이고요. 홀수 차수는 A형입니다. 그러니까 A형은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B형은 좀 뒤섞어 놓거든요. 실전에서는 이 정도로 뒤섞어 놓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어떻게 뒤섞어 놓는가 하면은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페이지가 있으면은 A형은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은 B형은 이제 그 이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걸 이렇게 한두 문제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놔요. 이제 컨닝 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컨닝을 하게 되면 보통 답안지를 보고 컨닝을 하는데, 또는 이렇게 보면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컨닝을 하다 보면 이제 같은 유형 아닌 다른 유형으로 하면은 이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컨닝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그 실제 시험장에서는 컨닝하기가 쉽죠. 이 자리가 이렇게 넓지 않아요. 자리가 이렇게 넓지 않아서 더군다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같은 거거든요. 이제 A형, B형, A형, B형 이렇게 문제지를 놔드려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다 앞은 여기는 B, A, B 이렇게 가거든요. A, B, A, B 이렇게 되면 여기는 B, A, B 이렇게 해요. 대각선이 훨씬 보기 쉽거든요. 컨닝을 할 때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 대각선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컨닝을 방지하려면은 다 앞은 첫째 줄은 다 A, 둘째 줄은 B 이렇게 해야 컨닝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이렇게. 근데 놓을 때 컨닝하기 좋게 A, B, A, B 하면 B, A, B 이렇게 해요. 그건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희 반 애가 이제 다른 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제 바로 뒤에, 오른쪽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 답안지를 그대로 옮겼었어요. 2교시 빼고 그대로 옮겨졌는데, 2교시는 한 개를 밀려 쓴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옮겨 적은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청주사대를 갔어요. 청주사대. 한 개 밀렸었는데 2교시는 수학이었는데 거의 다 잘못된 거죠. 아무튼 대각선으로 있으면 보기가 쉬워요. 아무튼 이제 의도는 그래요. 출제하는 쪽의 의도는 A형, B형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킹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 문제지를 받은과 동시에 문제지의 책형이 A형인지 B형인지를 반드시 그 답안지에 옮겨 쓰고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실전에서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놔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뒤바꿔 놓은 것처럼 심하게 뒤바꿔 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황은 하지 마시라고. 아무튼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든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50점은 기본으로 깔고 시작해야 돼요. 50점은.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규제할 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 효과가 없죠. 이런 거 다들 그냥 한눈에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또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마다 똑같은 가격이 형성되어 시장마다 다른 가격이에요. 시장마다 다른 가격이죠. 이거 다들 알잖아요. 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경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순환 변동이에요, 무작위 변동이에요? 무작위 변동이잖아요. 다들 알죠?
거기에다가 코저 정리라는 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해서 코저 정리에 의해서 외부 효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 재산권이 거래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매출권을 예를 들었어요. 그런 내용들. 또 그 개발권 양도제도 마찬가지죠. 개발권 양도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할 때 개발권 양도제를 통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요. 이것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거니까. 또 가격 원칙 있죠. 가격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이거 늘 얘기했잖아요. 적합의 원칙이 내부 관련 원칙이에요, 외부 관련 원칙이에요? 외부잖아요. 그거를 묻고 있어요. 내부인지 외부인지. 거기에다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인플레 해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대체로. 인플레가 발생할 때. 근데 모든 경우에 다 인플레 해치가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죠. 또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클수록 위험이 큰 거요, 위험이 작은 거요? 당연히 그거는 위험이 클수록 위험이 큰 거잖아요. 그게 클수록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위험이 큰 거는. 그거 묻고 있고. 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할 때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일 수 있잖아요. 체계적 위험 줄일 수 없고. 그거 묻고 있거든요. 또 우리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이냐, 그렇지 않은 방법이냐. 순순의 현가 외에는 모두 다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거 묻고 있고요. 또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하고 처음에 누가 돈을 더 많이 갖다 줘야 돼요? 원금 균등이 더 많이 갖다 줘야 되죠. 그거 묻고 있고요. 지대론 할 때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이렇게 했잖아요. 차액지대, 위치지대, 얘네들은 생산물 가치에서 비용 빼고 뭐 수송비 빼고 남는 게 지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최열등지 한계지에는 지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지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두 이론에 의하면 지대가 없는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대가 없는 토지가 있죠. 그거 묻고 있고요. 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이렇게 했잖아요. 합병을 할 때 같은 것끼리 합병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달라도 합병할 수 있어요. 같은 것끼리 합병한다. 이거 묻고 있고요. 또 부동산 관리를 할 때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는 자가관리, 위탁관리요. 위탁관리죠. 그거 묻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개발에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뭐 지역 경제 분석 이런 거 했죠.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고용, 산업구조 이런 그 지역에 이런 것들 묻는 거는 시장 분석이요,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그 지역 경제 분석이죠. 근데 시장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토지 신탁 방식, 개발 방식에 토지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해 놓으면 누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랬어요? 신탁 회사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해요, 안 해요? 자금 조달 안 하잖아요. 다 알아서 신탁 회사가 알아서 하는데요. 그거 묻고 있고요. 다음에 레일리 이론에서 그 상거래 흡인력은 크기에 비례해요, 크기에 반비례해요? 크기에 비례하잖아요. 그거 묻고 있고요. 다음에 공시지가 효력에 지난주에 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에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감정평가업자 등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뭘 이용해야 돼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해야 되죠. 거기에 표준지 공시지가 얘기할 때 그 토지 이용의 증진과 지가 상승을 억제한다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지가 상승을 억제한다 이런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거 묻고 있고요. 또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저소득층의 주택난의 해소에 도움이 돼요, 아니면은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지죠. 주택난 해소를 하려면은 공급이 증가해야 주택난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하면. 그런 거 묻고 있고요. 또
개별 분석에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분석해요, 안 해요? 개별 분석에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분석. 그거 안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지역 분석에서 하는 거지. 개별 분석에서 왜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분석해요? 맞나요? 또 물건별 평가에서 건물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사용한다 그랬어요? 원가법 한다 그랬죠. 토지 건물 일괄할 때는 한꺼번에 할 때는 고사비, 임대료 평가할 때는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지문을 몇 개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22개 했어요. 22개. 지금 말씀드린 게 22개라고요. 여기서 한두 개 잘 실수해서 틀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개는 깔고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답 지문만 골라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결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정답이 뭔지를 찾아야죠. 일단 정답이 뭔지를 찾아요. 중복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찾아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정답 지문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정답 지문만 따로 표시를 해서 방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수업 시간 어느 정도 수업 들은 사람들이라면 바로 OX 문제 지문으로 했을 때 앞뒤에 5번에 가 있든 4번에 가 있든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정답 지문이 OX를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몇 문제인지를 봐요. OX를 해서 딱 정답을 이건 정답이네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20문제가 나와요. 지금까지 제일 어려웠던 문제도 20문제 나와요. 그러면 난이도가 가장 높다 해도 반은 깔고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반을 못 맞춘다는 얘기는 지금 앞에 이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푸느라고 시간을 지체한 거죠. 뒤에 걸 못 풀어요. 그리고 앞에 문제 풀면서 어려운 문제 풀 때마다 이제 머리를 한 방씩 얻어 터지는 거죠. 그럼 뒤에 가면 이제 정신이 몽롱해져서 안 보이는 거죠. 정답도. 정신만 잃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만 잃지 않고 끝까지 나는 쉬운 거를 먼저 푼다. 어려운 건 날아오면은 피한다.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연습하는 게 뭐예요? 이 권투 선수들이 제일 먼저 연습하는 게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눈 안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눈을 감지 않아야 피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먹이 날아올 때 살짝만 옆으로 비켜도 이게 이 정통으로 안 맞잖아요. 비껴 맞잖아요. 비껴 맞으면 이게 충격이 훨씬 더 약하거든요. 살짝만 비켜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주먹이 날아온다 생각하고 피하라고요. 얻어 터지지 말고. 그러니까 한 번 봤을 때 이게 어려운 지문이면은 그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풀면은 뭐예요? 또 한 방 얻어 터지는 거지. 두 방 터지는 두 방. 그러면은 뒤에 쉬운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패스하는 훈련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권투에서 이게 피하는 훈련을 제일 먼저 하듯이 눈 안 감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바로 패스해요. 지금 오늘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7번부터예요. 6번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소리는 6번까지는 모르면은 그냥 빨리 패스하라 이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과감하게 넘어가서 돼요. 지금 7번부터 해서 벌써 22개 나온 거예요. 7번부터. 그러니까 6번까지는 몰라도 지금 7번부터 해서 22개였거든요. 7번부터 해서. 아무튼 어려우면 바로바로 패스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꼭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번부터 10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2번 하고요. 7번에서부터 10번, 7, 8, 9, 10, 12번, 그 다음에 15번부터 15, 16, 17, 18, 15번부터 18번까지 하고요. 이런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여기서 틀렸으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그 다음에 21번, 24번, 25번, 21번, 24번에서부터 25번을 포함해서요,
30번까지를 하고 싶은데요. 그 27번이 좀 애매하긴 한데, 27번 같은 거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 문제를.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요. 문제를 아무튼 제대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3번 하고요. 35번, 36번, 37번, 33번, 35번에서 37번, 그 다음에 40번. 이거 몇 개죠? 하나, 둘, 7, 8, 9, 10, 5개, 5, 6, 7, 8, 4개, 4, 5, 6, 7, 8, 9, 10. 요거까지 포함하면은 8개 여기가. 여기는 5, 6, 7, 하나, 5개. 22개죠. 이렇게 하면 22개예요. 이렇게 하면 22개예요. 그러니까 22개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22개. 그럼 22개를 내가 알고서 맞출 수 있는 실력이면 나머지 18개 중에서 찍어도 2개는 안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운이 없다 해도 18개 중에 찍었는데 2개가 안 나온다. 이거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험 합격한다는 게 24개가 많을 것 같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최소 20개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난이도가 높더라도. 그러니까 문제는 관건이 뭐예요? 문제를 봤을 때 이게 할만한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 문제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죠.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읽어야죠. 그게 모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공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봐서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그 실력이라고요. 2차 시험을 보면 2차 과목을 보면 이게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저는 몰라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공부를 했는데도 모른다? 그럼 진짜로 어려운 게 되는 거고요. 공부했는데도 모르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은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라고요. 내가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지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저게 정말로 이런 정도가 쉬운 거구나를 알 수 있다면은 이제 충분한 거죠. 자, 이제 1번부터 보는데요. 자, 1번에 개별성이죠. 처음에 1번 질문에 자, 개별성은 원리나 이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원리 있잖아요. 원리나 이론이라는 거는 뭔가 공통점이 발견이 돼야 그게 원리나 이론이 나와요. 근데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그죠? 근데 그 뒤에 있는 건 뭐예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이렇게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는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많이 했잖아. 이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뭐예요? 물리적 공급이에요. 요 짝이 안 맞다는 의미에서 X예요. 이게 경제적 공급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 뭐 때문에? 용도 다양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얘가 아니라고요. 이거 많이 했잖아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거는 용도 다양성이고, 물리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부증성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번을 제가 표시를 안 한 이유는 부동산 특성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사실은 이건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는. 그렇지 않나요? 이거를 지금 안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그 부동산 특성만 나오면은 고개를 돌렸던 분들이에요. 이걸 계속 그냥 버티면은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됐나요?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용도가 다양하니까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성, 지역 분석이나 시장 세분화 뭐 이런 건 다 여러 번 나왔고요. 인접성 할 때마다, 개발이익 환수할 때마다 인접성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개발이익이라는 게
그 지역만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지역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주변 지역은 어떻게 환수를 할 거냐. 개발하는 지역은 보상금을 줄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용도면에서 대체 가능성을 존재하게 하고 다음에 토지 공개념. 자, 요거는 지난주에도 나왔어요. 지난주에 공공성이란 단어로 나왔어요. 공공성이란 단어 할 때 제가 요거는 희소성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희소하니까 소유는 개인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공적인 제약을 가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 공개념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거, 이 희소성이라는 거는 이게 부정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희소하니까, 적으니까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소한 자원이니까. 그래서 최유효 이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토지의 감가상각 적용 배제.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가치 보존 수단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어려우면 그건 패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40문제가 다 어려운 거 아니야, 결코. 분명히 그 중에 쉬운 게 20문제 나오니까 나는 그거 골라 풀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이거 40문제 다 안 풀어도 돼요. 한 30문제 조금 넘기면은 합격점 나올 수 있는 점수가 나와요. 예전에 그런 분 계셨어요. 자기 32문제 풀었다고. 아는 거 다 풀고 나니까 나머지 8개는 다 찍었대요. 다. 일렬로 계산 문제 포함해서 8개. 그 당시에는 계산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 나왔어요. 요즘처럼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8문제는 다 찍었는데 다 찍은 게 다 틀렸대요. 그 참 운이 없는 사람이죠. 8문제 다 찍어 틀렸는데 점수 몇 점 나왔어요? 그랬더니 80점 나왔대요. 푼 거 다 맞춘 거죠. 32개 푼 거를 다 맞춘 거예요. 그게 뭔 뜻이에요? 풀었다는 거는 내가 이건 아니까 푼 거 아니에요. 아니까 푼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실은 알고 푸는 게 반만 알고 풀어도요. 나머지는 다 찍어도 거의 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20문제 중에 4개는 확률적으로 4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운에 맡기는 거고 운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22개 정도는 알고 풀어야 돼요. 22개 알고 풀었다면 나머지 18개 중에 2개는 정말 운이 없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9개 중에 1개 꽝인데 내가 공 뽑는데 9개 중에 1개 그 꽝을 뽑을 확률은 아주 드물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튼 자, 이 계산 문제인데 자, 일단 패스하면 되는데 저는 패스할 이유가 없으니까 풀게요. 저는 패스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 뭘 묻고 있어요? 계산 문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수익환원법의 가격을 묻잖아요. 수익환원법으로 가격을 물으면은 무슨 가액, 수익가액 또는 수익가격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순수익 나누기 뭐 하는 거예요? 환원이율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물으면 수익환원법으로 얘를 물으면 난 머릿속에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뭔가를 질문했을 때 그게 연상돼서 같이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서울의 남산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남산 타워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남산 하는데 뭐 남산에 그 남산 아래 샘님 생각나고 이러면 이제 정신세계가 남다른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뭘 물으면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얘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어렵지 않다 그래요. 가유순, 이렇게, 영업소득, 이게 어렵지 않은데,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환원율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럼 환원율이 문제면은, 기억을 해 놓는 거예요. 많이 할 게, 나는 많이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그 확률적으로 해요, 그냥. 3개만 해요, 그냥.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다른 거 나오면 패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만 나오면 풀겠다. 그렇게 스스로 하면 되죠. 왜냐하면 그게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럼 다른 것까지 다 하면은 확률상 어떻게 출제되든 다 맞추겠지만 공부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그래서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인데 토지 건물 이런 말이 나와야 토토건건 아니에요.
쉽다고요. 근데 여기는 토지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지지저저 부저저로 가야 돼요. 그럼 지지저저 부저저 가야 되는데 얘는 여기가 똑같다 그랬어요. 저저가 똑같다 그랬죠. 저저가 똑같으면은 여기서는 구별이 안 되니까 뭘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 지분 배당률이냐 또는 부채 감당률이냐 요걸 봐야 된다 그랬죠. 맞나요? 여기 뭐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분 배당률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문제에서 지분 배당률이 있으면은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지지저저로 가면 돼요. 여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여기까지는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계산 문제가 계산하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떠올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근데 숙달 되면 숙달 될수록 여기까지 오는 게 시간이 짧다고요. 숙달된 사람들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계산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지분 비율, 내 돈 비율이잖아요. 내 돈 비율은 그 남의 돈 비율 60% 줬잖아요. 대부 비율이 남의 돈 비율 아니에요. 그럼 내 돈 비율은 40%, 거기에다가 지분 배당률 줬는 거 6% 더하기 남의 돈 비율은 60%, 저당 상수는 5%. 이게 뭐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이게. 2.4%에다가 여기는 3%에다가 두 개 다 하면 5.4%. 이게 뭔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그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것도 3,800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560만 원 빼는 게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게. 3,240 나누기 뭐 하는 거예요? 0.054 하면은 6억 나올 거라고 이게. 6천만 6억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또 여러분들도 이게 단위를 맞춰서 하세요. 단위를. 저는 만 단위로 주로 맞춰요. 만 단위로. 만 단위로 맞추면은 여기가 6만이 나와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 3번 계산 문제는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대체관계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의 교차 탄력성이 0.6이에요. 자, 교차 탄력성이 0.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고요. 이 수학에서 말한 이 숫자는 이게 수학 자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학문에서 쓸 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의미가 있는 숫자. 이게 0.6이 양수죠. 양수예요. 이걸 보고 양수라고 생각하면서 양수네 이게 대체제네 이걸 생각해요. 대체제. 같은 방향이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이게 음수면 보완제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걸 문제에서 안 묻거든요. 문제에서 안 물어요. 물으면 쉬운 문제예요. 물으면 쉬운 문제인데 안 묻고 다른 거를 질문해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보통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 5%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5% 올라가면 빌라 수요가 몇 프로 변할까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그게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급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제됐던 탄력성 계산 문제, 수요 공급에서의 계산 문제 중에서 3문제가 상급에 해당하는 거고요. 7문제인가 8문제는 중급에 해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대체로 그렇죠. 상급 문제, 중급 문제. 근데 대체로는 이런 형식으로 묻는데 이렇게 물으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5%의 몇 배만큼 0.6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이런 거 못 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3%가 변하는데 자 여기서 방향을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갑이 했잖아요. 대갑이. 대체제 가격이 변하는 방향과 내가 살펴보는 저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위로 해야 된다고요. 3% 증가. 3% 감소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묻는다고요. 대부분은. 근데 이 문제는 퍼센트를 알려준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얼마로? 2천만 원으로 가격 변화를 알려줬어요. 얘를 알려준 게 아니고. 그리고 빌라 수요가 1,200에서
얼마로 변화, 이걸 묻고 있죠. 맞나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퍼센트로 바꾸면 되는 거지. 내가 퍼센트로 푸는 당신이 퍼센트로 바꿔서 푸세요. 이 뜻이에요. 친절하게 안 알려주고.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바꾸는 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계산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를 한 문제라도 풀려면은 퍼센트 계산하는 건 알아야 된다고. 그럼 퍼센트 어떻게 계산해요? 자, 맨 끝에 보면은 최초값 기준 이런 말이 있죠. 지난번에는 중간값 기준했죠. 중간값 기준하면 중간값을 분모로 쓰세요. 최초값을 기준하면 최초값을 분모로 쓰세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1600분의 이러면 1600분의 400이 변하는 거예요. 400이. 맞나요? 이게 위로죠. 위로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양수. 그러니까 4분의 1이고 4분의 1은 0.25 25%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25%라고요. 5%가 아니고 여기가 앞에 2만 쓰면 25%. 자, 그러면 여기 25%를 구했으니까 이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0.6을 곱하면 몇 프로 변해요? 15% 나오나요? 맞아요? 6, 5, 30, 6, 2, 15 15% 나오잖아요. 그럼 15%로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걸 15%를 수량으로 또 바꾸면 되지. 여기서 퍼센트로 바꿔서 이렇게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200에 15% 몇 개예요? 180이죠. 180이에요. 180 맞나요? 그럼 이 1200에 15%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그러면 뭐만 나와요? 증가된 수량만 나온다고요. 180개만 계산이 돼요. 그럼 180개를 위로 해야 돼요? 아래로 해야 돼요? 위로 해야 돼요. 같은 방향이니까. 아래로 해서 풀면은 또 틀리는 거죠. 1022이 1번이잖아요. 아래로 하면은 1번으로 가서 틀린다고요. 위로 해서 180을 위로 하면 몇 개? 1380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4번은, 제가 4번은 저기 표시를 안 했죠. 근데 알고 보면은 쉬운 문제인데, 알면 다 쉬워요. 근데 알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들 알아요. 지난주에 했어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할 때. 지난주에.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뭐예요? 수요량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 변화죠. 그래서 가격, 소득, 관련재 가격, 예상, 인구, 뭐 많잖아요. 가격이든 가격 외의 요인이든 모두 다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수요 결정 요인. 그 많은 수요 결정 요인 중에 오직 하나만 뭐예요? 수요량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4번에서 질문하는 의도가 뭐예요? 수요 변화냐 수요량 변화냐 그거 묻는 거예요. 방향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맞나요? 다음에 5번 저당 유동화입니다. 저당 유동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 2차 저당 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과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맞죠? 다음에 저당 유동화란 저당 차입자와 금융기관 근데 1차인데 이게 1번 틀렸죠?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과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1차 저당 시장이죠. 틀렸고요. 다음에 저당 유동화란 저당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거.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거는 몇 차 시장에서 형성이 돼요? 1차 시장에서 형성이 되죠. 근데 저당 유동화는 몇 차 시장에서?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MBS 투자자들은 2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MBS 투자자가 누구예요? 증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증권 사는 사람들은 2차 시장에 등장하죠. 2차 시장에 등장하는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이 저당 유동화하면 이거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가 투자자잖아요. 증권 사는 사람들. 여기가 이렇게 포함하면 이게 몇 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몇 차 시장? 1차 시장.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저당 담보증권의 유동화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보다 저당담보증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여기에 요구 수익률은요, 여기 있어요. 요구 수익률 위치가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어디예요? 저당 수익률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저당 수익률과 이자를 같다 그랬죠. 이거 그려보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직접 그려보시나요? 했잖아요. 이거 써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점점 낮아진다 그랬죠. 낮아지더라도 누구보다 높아야 돼. 뭐보다는? 요구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되죠. 이렇게만 되면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 높기만 하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5번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1차 금융기관은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죠? 예, 이 1차 금융기관은 자금을 조달할 때 단기로 조달해요. 아무리 길어도 5년 정도예요. 근데 대출을 해줄 때는 10년, 15년, 20년, 30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게 되면은 이 예금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찾으러 갔을 때 수중에 돈이 없을 수 있죠. 1차 금융기관은 돈이 없을 수 있다고요.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를 통해서 해결한다고요? 여기 있는 채권을 팔아서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한다. 그래서 5번 맞고요. 다음에 6번은 6번 계산하셨어요? 패스했나요? 계산했습니까? 찍었어요? 정답 몇 번 나오던가요? 5번 나오던가요? 자, QS는 얼마예요? 300. QD1은 1500 마이너스 EP. QD2는 1300 마이너스 EP. 자, 공급 함수는 그대로 있죠. 수요 함수가 바뀌죠.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묻고 있어요? 균형, 양, 변화를 묻고 있죠. 자, 사실은 이걸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균형량 변화. 균형량 변화를 묻고 있다는 얘기는 계산을 몇 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2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네, 한 번은 이렇게 짝을 지어야 되고요. 한 번은 이렇게 짝을 지어야 돼요. 공급함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요거 보면서 좀 밑에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보통은 공급함수에도 P가 있지 않나요? 보통 공급함수에도 P가 있잖아요. 뭐 요거는 뭐 플러스 P, 요거는 뭐 마이너스 P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P가 없잖아요. 그 P가 없는 게 뭔 뜻일까요?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늘 공급량이 몇 개란 얘기예요? 300이란 얘기예요. 그 소리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란 얘기예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수요 곡선이 아무리 변해도 균형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계산 말로 해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균형량은 늘 몇이에요? 300이에요. 균형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공이 높은 사람은 계산 안 하고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 내공이 계산해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은 찍어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은 풀었는데 틀리는 거예요. 풀고 틀림, 풀고 틀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는 게 아는 만큼 시간이 오히려 짧게 걸릴 수가 있어요. 안 풀고 변화가 없다요. 변화가 없다. 설령 푼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균형 가격 변화를 물으면, 균형 가격 변화를 물으면 이러면 대답을 해야 되죠. 이제 풀어야죠. 맞잖아요. 균형량은 변화가 없지만 뭐는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균형 가격은 변화가 있을 거니까 이럴 때는 풀어야죠.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풀어요? 처음엔 300하고 뭐가 같은가요?
1500 마이너스 2P가 같은 거죠. 2P 자리에 몇이 들어가야 똑같아져요? 2P 자리에. 이렇게만 해도 벌써 난이도가 높아지죠. 1200을 빼야 300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1200이 들어가야 네모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하면 잘 알면서 이 P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희한하죠. 네모 하면 잘 알아요. 네모. 네모 자리가 2P잖아요. 2P가 몇이에요? 1200이다. 그럼 P가 600이다. 이렇게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다 이렇게 했어요. 중학교 가면서 이걸 이렇게 문자를 쓴 거죠. 다음에 300하고 이제 1200 마이너스 2P가 같아요. 1300. 그럼 이제는 2P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000이 들어가야 되니까 P가 몇이에요? 그러면은 계산도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피하든, 풀든, 문제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읽어서 이거 내가 아는 계산 문제다, 패스하는 계산 문제다, 이걸 판단하고 지나가시라고요. 내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문제는 풀어도 되네. 그러면 연습을 해 놓는 거죠. 당황하지 않게 이런 거는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면 그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훈련을 하라고. 피하는 훈련. 피하는 훈련을 할게요. 난 이런 문제는 안 풀겠다. 피하는 훈련. 아시겠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회계학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 못해요, 회계학을. 그래서 회계학은 잘못해서 문제 나오면은 이 문제는 패스하는 문제, 이건 푸는 문제, 이 훈련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경제학을 잘하니까 뭐 다른 걸로 벌충하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뭐 다 잘 풀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저는 꿈이 소박합니다. 뭐 이렇게 다 잘 풀 필요 없이 그냥 어느 정도만 되면 되니까 그냥 경제학에서 많이 받으면 회계학에서 좀 적게 받아도 뭐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식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인 시험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른 과목에서 점수 얻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민법에서 먹고 민법에 보태줘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해야지 되겠어요. 자, 다음에 7번이에요. 자,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임대료 규제는 사회의 혼잡 비용을 증가시킨다. 맞나요? 왜 그럴까요? 이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요.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줄이죠.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고 수요자들은 늘려요, 수요를. 그러면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이 저하돼요. 먼 곳에서 다닐 수밖에 없고요. 혼잡병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한도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무 효과 없다.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번이 어렵다 하더라도 뒤에 쉬운 지문이 나오는데 그걸 틀렸다는 거는 그는 피하는 훈련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수단의 하나이다. 이거 조심해야죠. 직접적 개입이죠, 이거. 직접 개입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난주에 직접 개입, 간접 개입할 때 직접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주로 출제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출제됐는데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도 뭐라고요? 이것도 직접 개입이에요. 최저임금제 있잖아요. 그것도 다 직접 개입이에요. 최저임금제. 다음에 간접 개입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각종 보조, 지원 이런 것들이죠. 또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깎아주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깎아주거나. 지난주에 공룡버스 했잖아요. 공룡버스. 공룡버스 이런 거는 공룡은 뭐예요? 공룡. 이건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 다음에 임대료 규제 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자, 요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출제가 이미 됐던 건데요. 정답 지문이 되도록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들이 먼저 된 후에 여력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 돼요. 지금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요 시장 가격보다 밑에서 규제하죠. 그러면은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서 이게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요. 물량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찾는 사람은 늘어요. 자, 근데 탄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은 이제 수량 변화가 더 크다,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완만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규제 임대료가 요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수요량이 적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는 변화가 많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그러면 초과 수요 크기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요거보다는 초과 수요가 더 커지죠. 요렇게 더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하면은 공급 곡선을 더 완만하게 요점을 똑같은 점을 지나도록. 자, 이것도 보세요. 공급량이 요렇게 줄어드는 거하고 요렇게 줄어드는 거 어떤 게 더 많이 줄어들어요? 빨간 게 더 많이 줄어들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줄어드는 것도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이 줄어드는, 이게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걸 자꾸 늘어나는 쪽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것도 적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폭이 큰 거예요. 폭이 늘어나더라도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더라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초과 수요가 더 커지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요 초과 수요에서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커질수록 이란 얘기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예, 이거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이든 초과 수요는 더 커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그림을 연상해야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예, 이게 그림을 안 그리고 생각하면 조금 더 어려워요. 다음에 5번에 임대료 규제를 장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족이 심하여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는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8번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반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수 있죠. 맞고요.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 시장에 출품된 부동산은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 이게 틀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7번, 8번 이런 거 맞춰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지리적 위치 고정성, 내구성, 개별성 등 부동산 재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성을 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 거래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등으로 시장에 조직화 곤란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잖아요. 9번도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에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인다. 그렇죠. 이게 일정할 수가 없죠. 경기 변동이라는 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등이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 건축 착공량은 공급 지표에 해당하고요. 거래량은 수요 지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공급 지표, 수요 지표 이렇게. 자, 이런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동행 지표에 해당합니다. 동행 지표.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 지표라는 거 있죠. 보조 지표라는 거는 그거는 가격 변동을 보조 지표라 그래요. 가격 변동을 보조 지표. 그다음에 그 3번에 번갈의 반복적인 주기적인 반복적인 그 주택 거래 건수 증가는 계절 변동에 해당하죠. 뭐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정부 규제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변하는 것은 이거는 무작위 변동이다.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용도별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그 10번은 정보시장의 필요성과 관련된 답변 중 틀린 것은 코드 정리에 의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 그 정부가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고 불안전한 경쟁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 수정을 통해서 위해서 개입하고요. 또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효율성 요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외공불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설령 1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2, 3, 4, 5번이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1번으로 가면 되는 거죠. 속으로 또 정답 없음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무튼 정답은 1번이고요. 11번 좀 쉬고 하겠습니다.